근데 젤렌스키는 일단 휴전하자. 네. 왜? 정전협정에서 땅 뺏기면 젤렌스키 실각하니까. 푸틴은 이 산에서 평화협정하자.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거든요. 네. 파도는 칠 거다. 그러나 큰 흐름은 지금 휴전으로 가고 있다. 자, 그럼 말씀하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구체적인 지금 현황과 단기적인 전망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벌써 6월 중순이죠. 예, 그 보도가 나왔죠. 러시아 전략 폭격기가 뭐 네. 수십 대가 당했다. 한 40한 대가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폭격당했다. 젤렌스키 말로. 아. 그러니까 다 믿을 수는 없고요. 러시아는 몇 대 안 된다. 네. 근데 서방의 평가를 종합해 보면 러시아 전략 폭격기는 핵 투발 수단이에요. 일반 거하고 달라요. 핵 전력을 건드린 거예요. 네네. 한 90여 대 정도 되는 전략 폭격기 중에 한 10에서 20대는 피해를 봤다. 영구 손상은 최소한 10여 대는 된다. 그 중에 2대는 공중 조기 공부 통제기. 러시아 7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기상천외한 작전을 통해서 했는데 네. 그렇다고 전쟁이 끝나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파도를 보지 말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물결의 흐름으로 보면 네. 휴전으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했어요. 2월 28일 날 젤렌스키를 워싱턴으로 불러서 그 유명한 공개 설전했어요. 그대로 푸틴이 부활절 30시간 일방적인 휴전했어요. 5월 9일 러시아 정근절 계기로 72시간 일방적인 휴전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스탄불에서 지금 6월 12일 현재까지 2차례에 걸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직접 만나서 평화협상을 했어요. 그럼 올해 들어와서 지금 흐름은 어떻게 돼요? 휴전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물론 종전은 안 돼요. 종전은 땅 문제 합의해야 되는데 땅 문제 합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보면은 전투는 격화하고 있지만 그러나 휴전이라는 흐름은 분명히 생겼다. 종전은 아니고. 종전은 어려워요. 종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5분의 1 점령한 걸 놔주겠습니까?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그 5분의 1 러시아 가져간 걸 인정해 주겠습니까? 우리도 그 6.25 때 정전이잖아요, 휴전. 거기 정전협정에 뭐라고 써 있느냐? 몇 달 내로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휴전으로 가고 있다. 근데 젤렌스키는 일단 휴전하자. 네. 왜? 정전협정에서 땅 뺏기면 젤렌스키 실각하니까. 휴전을 원하고, 푸틴은 이 산에서 평화협정하자. 내가 다 가질 거야. 요게 지금 충돌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러시아 전략 폭격기 의도 터지고 나서 네. 푸틴은 딜레마죠. 왜냐?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보복을 해야겠죠. 네. 근데 우크라이나가 또 가만히 있느냐? 다음 타깃이 있거든요. 그건 뭔지 아세요? 핵 추진 잠수. 항상 떠 있거든요, 항구에. 근데 이번에는 동쪽으로는 4,300km 떨어진 벨라야 기지를 네. 그 근처에 트럭을 이동해서 거기서 때렸고, 무르만스크는 2,000km 북극에 있는 걸 그 근처에서 때렸거든요. 러시아 항구는 얼마나 넓어요. 거기 핵잠수함 그렇게 눈에 보이거든요. 거기 그걸 때리면 어떻게 돼요? 핵심 잠수함 바로 침몰할 거 아니에요. 네. 비행기는 불이라도 끄면 되지만. 네.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어마어마한 보복을 해야 되지만 네. 또 선을 넘으면 우크라이나가 사실 선을 넘은 거거든요. 러시아 전략 핵을 건드렸으니까. 핵무기는 아니어도. 물론 우크라이나는 명분이 있어요. 왜 이 전략 폭격기로 우크라이나의 순항미사일 발사하는 플랫폼을 썼으니까 우린 보복한다는데, 그러나 러시아로서는 전략적 능력을 현저하게 상실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푸틴은 보복을 해야 되는데 또 보복이 너무 선을 넘으면 우크라이나가 또 선을 넘을 거고, 이 티포텟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이 이번에 받은 심리적 충격은 어마어마할 거다. 그럼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러시아 본토 전략 폭격기 공습은 전쟁에서의 평가 자체로는 잘했다고 보시나요? 못했다고 보시나요? 이 사건이 전쟁의 판도에 미친 전략적 의미 뭘까요? 말 잘못하면 막 댓글 무지하게 달려요. 네, 우리나라 입장 빼고 그냥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요. 자, 전술적으로는 대단한 승리죠. 어마어마한. 전략 폭격기, 러시아가 상실한 전략 폭격기가 투볼레프 95라는 게 있거든요. 프로펠러기예요. 동해에 러시아 폭격기 나타났다 이거예요. 네. 왜냐? 얘는 항속거리가 15,000km예요. 15,000km라고 들어보셨어요? 제 공중급유 없이. 네. 이거는 생산 라인도 다 끝났거든요. 아음속 매우 느리지만 공중에 오랫동안 채공하면서 미국에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는 비행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한 타격을 입었어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7개밖에 없는 AOC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2대도 피해를 입은 게 확실하고, 네. Tu-92M 전략 폭격기도 상당수가 파괴됐고, 그럼 러시아로선 감당할 수 없는 피눈물 나는 피해를 당한 거거든요. 핵심 전략 자산인 거군요. 그럼요. 거기다가 벨라야 공군기지는 이르쿠츠크 근처거든요. 네. 여기가 왜 중요하냐?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기지. 미국도 견제해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핵 억제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타격. 지금 뭐 젤렌스키는 핵 전력의 43%, 34%,
미국 전략폭격 전력에 뭐 70억 달러, 10조 원 그러지만 아니에요. 푸틴이 느끼는 건 700억 달러, 거의 7천억 달러 충격일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한 거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미국에 안 알렸다고 그러잖아요, 젤렌스키가. 알리면 말렸을 거거든요. 지금 핵을 건드린 거잖아요. 핵무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푸틴 내부의 극우파들, 강경파들은 전술핵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막 나와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에 선이 없는 것 같죠? 네. 선이 있어요. 있죠. 거기 특히 러시아는 핵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안 썼잖아요. 안 썼잖아요. 여기까지 그냥 근접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는 대단한 승리고 젤렌스키 말대로 역사책에 기록이 되겠지만 아주 위험했다. 아주 위험했다. 너무 궁금한 거는 러시아의 핵심 자산인 건데 전략 폭격기랑 다른 그 비행기들이 왜 당했대요, 이번에? 지금 드론으로는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했냐면 드론은 몇십 킬로 못 가요. 네네. 많아야 100킬로거든요. 네. 근데 벨라의 공디는 4,300킬로 떨어졌고 네. 무르만스크는 2,000킬로 떨어졌거든요. 네. 우크라이나에서. 상상을 못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했느냐? 1년 6개월에 걸쳐서 안가에서 부품들을 우크라이나부터 장기적으로 은밀하게 안으로 집어넣어서 네. 그 안에서 조립을 했어요. 러시아는 국경이 길기 때문에 철조망도 없어요. 그냥 건너갈 수 있어요. 네네. 거기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람은 구분이 안 돼요. 말도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안가에서 드론을 조립했고 네. 무려 1년 8개월 동안. 왜 1년 8개월이 걸렸는지 아세요? 김작가 TV 앞집하고 인사하고 사세요? 아니요, 거의 인사하지 않죠. 예를 들려고 그러는데 안 됐네. 동네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네. 갑자기 낯선 사람이 이사 왔다고 그러면 눈에 띄죠? 뛰죠. 그때부터 집에서 안 나오고 조립한다고 그러면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왜 1년 8개월이냐? 일단 평범하게 한 1년 사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정말요? 보드카도 마시고. 그럼요. 그래서 이게 팩트예요. 아이, 저 팩트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실제로 드론 조립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작전하는데 배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스파이 작전이에요. 자연스럽게 침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제가 이제 여기 김작가 TV를 이제 대동강 TV가 이제 능가하려고 아. 앞집에 이사 왔어요. 네. 여기 테러하려고. 인사하고 막 와서 뭐 소주도 마시고 저녁에 노래방도 가고 한 1년 지나면 1년, 편해지겠지. 1년 지나면 뭐 여기서 같이 엎어져 사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폭격하는 그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의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범하게 이제 마을 사람인 거잖아요. 네.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실제 작전은 많이 안 걸리죠. 그런 다음에 드론을 조립해서 네. 이 목적 컨테이너에 이제 컨테이너 트럭에 실을 걸 자체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원래 트럭에 와서 컨테이너만 딱 실거든요. 네. 그럼 러시아 운전사는 몰라요. 이 사람, 동네 사람인 줄 알죠. 그리고 이 컨테이너를 딱 실은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벨라약이지. 뭐 근처 어디 지점에 가면 고객에 나올 거라고. 그러면 돈을 주는 거죠. 많은 돈을. 자, 무르만스크 근처에 여기다 트럭을 세워놓으면 조금만 기다리면 사람이 올 거다. 네. 그럼 의심하겠어요? 의심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대동강 TV 와갖고 여기 1년 동안 친해진 다음에 이거 갖다 놓은 다음에 이거 좀 저 1시간만 좀 보관해 주세요. 그럼 보관할 거 아니에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어떤 장치를 해놨냐. 컨테이너 뚜껑이 원격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트럭 운전 가면 이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서 따라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드론으로 원격으로 조정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 다음에 이 드론은 어떤 걸 또 썼냐. 드론이 있으면 이게 전파로 움직이거든요. 네. 이 전파를 교란하는 제밍건이라고 있어요. 네. 전파를 교란하면 드론은 조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떨어져요. 그 다음에 그걸 막기 위해서 광섬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요즘 그걸 써요. 근데 광섬은 연결돼야 되니까 이 스파이들이 못 쓰잖아요. 네. 이번에 쓴 건 뭐냐면은 지형 지물을 인식하는 AI를 탑재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벨라의 비행장을 오랫동안 정찰한 그런 그 사진 TU-160, TU-22M, TU-95 비행기를 얘한테 인식시키는 거예요. 경로까지. 그러면 얘는 딱 떠서 네. 그냥 보내면 얘가 지형 지물이랑 여기 입력되어 있는 거랑 네. 서로 이제 인식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양 아니야? 얘는 아니고 요거네 비행기 여기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째민건도 안 통하는 거고. 아니 지금 이 작전을 어떻게 막습니까? 거기다 4,300km, 2,000km 떨어졌으니 네. 공격할 거 생각도 안 했고. 공격 생각할 때 안 했죠. 그래서 보면은 그 사진들 보면은 그 러시아 병사가 째민건으로 쏘는데 드론이 원래 우리도 공군기지 가보면 공군기지 그 방어가 철도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체 장갑차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은 너무나 멀기 때문에 방심을 했고 뭐 타이어도 올려놓고 조심을 하긴 했어요. 근데 얘가 지형지물을 인식하는 지도가 여기 AI가 들어있으니 네. 정확하게 가짜까지 다 구별했어요. 가짜 개체까지. 가서 박은 거죠.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자, 그럼 아까 말씀하신 피격당 푸틴은 그럼 어떤 보복카드를 쓸까요? 전술핵 사용 가능성 뭐
없죠. 거의 없겠죠. 왜냐하면 핵을 쓰는 순간 끝나거든요. 이제 끝나는 거니까. 왜냐하면 핵무기를 쓰게 되면 이거 자체가 러시아 자체도 핵무기 타깃이 되는 거예요. 핵전쟁이 예측 불가 핵전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핵무기를 쓰는 순간 러시아는 이제 미래가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쓰겠죠. 푸틴이 내가 죽을 거야? 라고 할 땐 쓰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공포. 무자비하게 민간 시설을 때리는 거죠. 네. 그러거나 오레시니크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건 거의 ICBM이 극초음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ICBM 미사일 동체를 이용해서 다탄두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기후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있겠죠. 이거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푸틴이 그냥 넘어갈 일은 없다. 뭔가 하겠죠. 보복을 하겠죠. 화풀이를 하겠죠. 근데 또 말씀드렸잖아요. 우크라이나는 또 가만히 있나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푸틴이 머리가 아픈 거죠. 전술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결과는 두고 봐야 된다. 왜? 이게 전략적인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위험한 선을 넘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미 위험한 경고가 나오잖아요. 트럼프가 가만히 있잖아요. 잘했다고 말 안 하잖아요. 트럼프 최측근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크라이나 나쁘다. 우리를 전쟁에 끌어들인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거구파들은 전술핵 써야 된다. 이제 신뢰를 잃고 있는 거죠. 얘네들 봐라. 미국 입장에서는 왜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주면 빨리 끝날 거 아니에요. 네. 왜 안 줘요?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주면 푸틴이 전술핵을 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선을 넘지 못하게 에이테킴스나 스톰 섀도우 같은 경우도 장거리 공격도 안 하다 인민군 파병되니까 핵에 준 거거든요. 왜? 선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물론 우크라이나는 억울하죠. 민간인들이 죽어가는데 보복을 안 해? 근데 억울해도 이게 핵가진 나라와 핵가지 않는 나라의 현실이고 냉혹한 국제질서 현실이거든요. 네.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선을 넘으니까 섬뜩한 거죠, 미국은. 그러니까 벌써 위험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참 슬프게도 전쟁은 러시아가 했고 많은 민간인들 폭격하는 게 러시아지만 이게 전쟁의 냉혹한 현실이다. 꼭 우크라이나가 한 거에 박수만 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러시아의 핀란드 국경 군사력 증강은 또 다른 전쟁 준비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나토 확장에 대한 방어 조치 해석해야 될까요? 제발 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 뭐 나토와 또 다른 전쟁. 아니 우크라이나도 못 이겨서 전술핵 폭격기 전략핵 폭격기 터져서 코피 터지는데 전쟁을 또 해요? 자, 핀란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핀란드 접경에 왜 러시아 병력이 모이느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핀란드가 어떻게 했어요? 나토에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핀란드는 중립국이었고 러시아에 아무런 군사적 위협이 안 됐죠? 근데 나토가 가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또 우리 김 작가님 얘기하는데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앞집에 사시미 칼 들고 다니는 조폭이 이사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평화롭게 다녀야 아니면 준비해요? 일단 이제 뭔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을 했으니 핀란드는 이제 나토로서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군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대응 체제를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죠. 그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 막 만드니까 핀란드를 침공하려고 그런다. 핀란드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2차 세계대전 때 스탈린이랑 겨울전쟁이라고 그래서 땅을 뺏겼어요. 스탈린 코피 터졌어요. 강소국이에요. 전쟁 강국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도 벅찬데 핀란드랑 그것도 뒤에 나토가 있는데 나토 헌장에는 나토의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전체가 공격하게 돼 있는데 자 지금 말씀드릴게요. 나토의 인구는 러시아의 5배입니다. 나토의 GDP는 10배예요. 독일 하나만 해도 러시아 GDP의 2배예요. 우리 김 작가님 같으면 그런 데랑 또 붙고 싶겠어요? 우크라이나도 코피 터지는데 지금 어느 정도 끔찍하냐. 이스탄불에서 저도 그거 참 소름 끼쳤는데요. 참 슬펐어요. 이스탄불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휴전 논의를 했지만 진전은 없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포로 교환과 전사자 교환은 합의예요. 근데 무료 양측이 교환하기로 한 전사자 시신이 얼마인지 아세요? 6,900. 양측이 보관하고 있는 그것도 1차분만 상대방 전사자의 시신 냉동고에 들어있는 게 6,900라니까요.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이 정도 전쟁인데 또 전쟁한다고요? 핀란드 나토 가입에 따른 핀란드 접경에 러시아 병력 진주는 당연한 거다. 그 옆에 지금 뭐 깡패들이 이렇게 수십 사시미칼 들고 다니면 가만히 다니겠어요? 방어하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추가 전쟁 여력 없습니다. 자, 러시아의 또 역의 영토인 칼리닝그라드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데 이곳이 가진 지정학적 가치가 실제 위협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에서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대서양연안에. 러시아 여기 있죠? 그럼 여기 라트비아가 있고 리투아니아인가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라트비아일 겁니다. 그 발트 3국의 한 국가가 있고 그 국가를 통해서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 작가님 그 스튜디오가 그 옆집 아파트 그 골방인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발트 3국이 모두 나토 회원국이거든요. 그동안 러우 전쟁 이전에는 발트 3국을 통해서 칼리닝그라드 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막아버렸거든요. 그럼 칼리닝그라드는 고립되어 있는 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무슨 짓거리를 해요?
여기서. 저쪽에 다른 집에 조그만 방 하나 있으면 거기서 이 앞집에서 문 잠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고립돼 말라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도 강화하는 거죠.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보급선이 발트 3국에 국으로 막혀 있는데 네. 그걸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동향을 너무나 주시하니까 러시아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뭐 전쟁을 한다. 그런 규모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자, 선물자 속에서 그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국의 경제와 사이는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 거죠? 전쟁 지속 능력의 한계라든가 내부 붕괴 가능성은 없을까요? 양쪽 다 내부 붕괴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왜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쟁 전 지지율이 23%였거든요. 네. 전쟁 직후 지지율은 90%예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네. 푸틴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제가 소련 대학에 다닐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 셋이 모이면 그냥 아무런 차별도 없었어요. 그냥 너는 강원도, 너는 충청도, 저는 뭐 외국에서 왔으니까, 저는 뭐 일본에서 온 사람 이 정도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사이에 물론 전통적인 지역 감정은 있었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우크라이나 민족성이라는 게 없었어요. 희미했어요. 있긴 있어도. 근데 이번에 민족성을 만들어줬잖아요. 우크라이나 군대 안에서도 러시아 출신이 많아요. 심지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서로 독립할 때 네. 선택권을 줬어요. 너 어떡할래? 그럼 러시아에는 나 그냥 우크라이나군으로 남을래. 러시아에 있는 우크라이나는 나 그냥 러시아군이 될래.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서로 극단적인 네. 증오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민족은 상상의 산물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 피로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산물로 네. 민족적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 민족성을 강화시켜줬어요. 이제 우크라이나 정체성이 아주 강해졌어요. 있긴 있었지만. 그 다음에 푸틴은요. 러시아 민족주의가 또 푸틴의 독보스의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의 지지율이 80% 내외예요, 항상. 그러니까 양쪽 다 내부 붕괴는 없어요. 내부 붕괴 있을 수 있죠. 왜? 전쟁이 지면 붕괴되겠죠. 네. 푸틴이 질 리가 없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뚫릴 리가 없잖아요. 유럽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양쪽 다 내부 붕괴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전쟁은 이미 지쳤다. 자, 러시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러시아 경제가 지난해 3.6% 성장했거든요. 성장했네요. 선전했죠. 지금 이렇게 반응이 이래요. 한국 경제 네, 지금 그다음에 2% 성장 뭐, 못하는데. 뭐 지난해 뭐 원래 전쟁 전에 뭐 월급이 네. 100만 원, 150만 원인데 네. 지금 200만 원, 300만 원이다 그러거든요. 네. 이거 보면 선전했다고 느끼죠. 네. 근데 러시아 중앙은행 금리가 21%예요. 이걸 반영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 없죠? 인플레이션이요. 10%가 넘어요. 왜? 전시 물자를 생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러시아 수출품의 60%가 석유가스거든요. 네. 그 다음에 지하자원까지 치면 네. 4분의 3이 지하자원이에요. 이거 팔아요, 헐값에. 제재받으니까, 네. 중국, 인도에. 그럼 달러가 들어오겠죠? 이 돈으로 뭘 해요? 무기를 생산해요. 군인들 월급을 줘요. 네. 많은 징집병들, 모병에서 사망 보상금이 2억 원 내외예요. 지금 러시아만 100만 명 내외 양쪽 다. 우크라이나 100만 이상, 러시아 100만 내외. 그 중에 20만 명, 아까 시신 얘기했잖아요. 6천국. 20만 명 내외 전사자 추정이 나오거든요. 그럼 돈이 풀리죠. 무기 찍어내야 되니까 돈이 풀리죠. 돈이 막 풀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이 어디로 가요? 증시로 가요. 그 증시가 화랑이에요.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러시아 중앙은행 금리 어떻게? 21%. 자, 러시아 예산의 40%가 국방비예요. 총 생산의 10%가 군수 관련이에요. 전시 경제. 그러니까 3.6% 성장하는 거예요. 내실은요? 네. 없죠. 무한정 건강하지 않은 경제인 거죠. 히틀러 때도 독일 경제 막 올라갔어요. 어음 찍어서 막 무기 생산해내니까 건강하지 않은 경제예요. 우크라이나는요. 전쟁 수행 능력의 절반이 해외에서 와요. 그 대부분 다 빚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뭐라고 말해요? 광물협정에 히틀러 내놔?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인구가 4천만이 좀 넘고 네. 러시아는 1억 4천인데 자, 우크라이나가 병력이 감당이 되겠어요? 돈이 감당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뒤에 나토와 서방이라는 무한정한 자원이 있죠. 러시아는요. 지금 경제 상황 말씀드렸잖아요. 북한 있네요. 북한 있죠. 북한 많이 있죠. 네. 그러면 양쪽 다 계속 싸울 수 있겠습니까? 못 싸우겠습니까? 지금은 울고 싶은데 트럼프가 뺨을 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양쪽이 지금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전쟁도 말씀드렸지만 2년을 휴전 협상했거든요. 그 들어간 거예요. 휴전을 할 거다. 빠르면 올해 휴전이 될 수도 있어요. 올해 시작했으니까 뭐 내년까지. 2022년 2월 24일에 시작됐으니까 전쟁. 벌써 3년 몇 개월이에요. 이미 지칠 대로 지쳤다. 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큰 틀에서 보면 휴전 모드로 들어가고 양측 다 전쟁 피로감. 예를 들어서 올 1월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여론조사에서 땅 뺏겨도 좋다.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자. 원래 그 땅 러시아 사람들 많이 살았고 그 정도거든요. 그럼 러시아 안에서도 피로감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안 좋아하는 분인데 딱 좋아하는 말 한마디 항상 해요.
러브 전쟁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 의미 없이 죽고 있다.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는 파도는 칠 거다. 그러나 큰 흐름은 지금 휴전으로 가고 있다. 뭐 이 전략 폭격기 뭐 공격했다 어쨌다. 이런 일이 몇 번 있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양쪽 다 전체 전쟁 전반을 뒤집을 만한 대공세 능력은 없다. 양쪽 다.